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하면서 고리 2, 3, 4호기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기 모두 계속 운전을 신청해 이르면 올해 안에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 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고 연구 생태계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무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제 나머지 고리 2, 3, 4호기의 운영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세 기 모두 계속 운전을 신청해 이르면 올해 안에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1호기 가동 뒤 2년 만인 1983년에 고리 2호기가 이후 1년 간격으로 3, 4호기도 잇따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호기는 2023년 4월에, 3호기는 지난해 9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4호기만 가동 중이지만 곧 설계 수명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세 기 모두 설계 수명이 끝나도 가동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심사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주기적 안전성 평가, 최종 안전성 분석, 방사선 환경 평가와 공청회 순입니다. 그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리 2호기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에, 고리 3, 4호기에 대한 심사도 연말 중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년이 됐다 거고요.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CO2 배출량 이거 목표를 맞추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 계속운전을 안 하게 되면 원자력 전기를 다른 전원이 이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후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고리 2, 3, 4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해체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역에 영구 보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해체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원전이 조성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50년 넘는 세월을 원전 지역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입니다. 고리 원전 수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 400여 개는 고리 원전 본부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국내에 언제쯤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임시 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 시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 영구 시설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해체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가 현재로서는 거의 막혀 있다는 점 또한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체 전에 그 지역 그 주민협의체를 또 구성해서 이래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래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는 또 간대온 데 없고. 이런 주민들의 걱정이 이번 해체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원전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 문제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오류 정정 기술 컬러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컬러 코드는 큐비트를 정사각형 대신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필요한 큐비트 수를 줄이고 계산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 계산 속도를 올렸고 아다마르 게이트라는 기본 연산도 기존보다 1000배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고리즘 복잡성 문제는 구글의 AI 기술인 알파 큐비트를 활용해 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수칙을 권석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출이 확인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의 로그인 정보는 파악된 것만 무려 160억 건. 플랫폼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차례 대형 해킹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악성 코드 감염과 피싱 공격이 누적된 결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을 촬영해서 사진을 저장을 했다라든가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것들을 메일 같은 곳에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소한 개인정보라도 저를 추가로 해킹하고 제 금융계좌를 턴다든가 다른 사생활 침해를 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가입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라고 조언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 특수문자를 조합해 12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이트마다 같거나 유사한 비밀번호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전적 피해와 직결된 금융이나 클라우드 계정은 더 자주 점검하고 유출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가 번거롭다면 비밀번호 관리 앱과 멀티팩터 인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2차 인증, 멀티팩터 인증을 걸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생성 라인을 통해서 발생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합해서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해커가 통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사이버 보안의 안전지대는 없다면서 철저한 보안 수칙 준수만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와 급성 췌장염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고비, 오젬픽 등 세마글루티드와 티르제파티드, 리라글루티드 복용 후 췌장 이상 증세를 호소한 사례가 영국에서 지금까지 약 400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181건은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 티르제파티드를 맞은 환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유전적 요인이 부작용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 약으로 알려진 오젬픽에 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아 당뇨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사침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노보노디스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하 주사용 멸균 주사침인 노보파인 플러스를 둘러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수익성이 큰 오젬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보파인 플러스 단독 판매를 중단하고 오젬픽과 함께 동봉된 형태로만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노보파인 플러스는 다른 주사침에 비해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노약자들이 선호하는 주사침으로 특히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꼽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고 연구 생태계가 훼손됐다며 R&D 삭감의 여러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의 책임 탓만 하고 정작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무부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에 기초과학학회 협의체 대표들이 국회에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과학자들이 국회로 간 이유가 뭘까요? 참 답답하죠. 한 2,000여 명의 그 과학자들이 서명을 한 성명서였습니다. 시작은 재작년, 정확하게 2년 전 2023년 6월 달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자들이 국가연구개발비를 나눠 먹고 갈라먹는다. 그래서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연구개발 예산의 14.8%를 깎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14.8%를 깎았습니다. 4조 6천억을 깎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계가 완전히 황폐화가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게 기초과학 분야였습니다. 소규모 과제를 다양하게 나눠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이 작은 과제들이 나눠 먹고 갈라먹는다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지방대학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 그리고 그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소외 분야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게 복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에 있던 과학자들이 나섰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회에서 또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있군요. 예. 국민들은 올해 그 연구개발비를 다시 30조 이상으로 크게 늘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작년에 깎았던 부분은 그냥 두고 글로벌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잔뜩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초과학 분야는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기초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3천에서 5천만 원 규모의 풀뿌리 연구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풀뿌리 연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입니다. 그 연구를 그 세계적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소위 수월성 연구 사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주 목적인 그 보편성 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액 과제들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이 풀뿌리 연구는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황우석 사태를 기억하시죠? 이 황우석 사태가 우리나라가 수월성 연구 지원을 시작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비가 이제 그 당시에 많지 않던 연구비가 수월성 쪽으로 몰려가니까 기초과학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참여정부 말기에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게 풀뿌리 기초연구라는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역이나 신진 연구자나 소외 분야에다가 쏟아붓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수월성 쪽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풀뿌리 연구를 폐지를 해버리고 이제 수월성 연구 쪽으로 그 집중을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럼 풀뿌리 연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요. 지방대학의 연구실은 거의 다가 문을 닫았다시피 했고 예. 수도권 지역의 연구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1년도하고 25년도에 그 풀뿌리 사업 쪽의 과제 수를 비교를 하면 한 30%가 줄었습니다. 30%가 이제 서울 쪽에만 살아남고 30%가 지방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일한 대처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 해소 차원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뭐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된 설득이나 대응책 마련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부족했던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자들을 떼도둑이라고 폄하를 해놓고 그 떼도둑이 돼버린 과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시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하죠. 그리고 과기부가 뭐 지금 그 연구비를 늘리는 노력은 둘째치고 예. 그 무너졌던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는 노력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제 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기부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과기부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본인들은 수월성 분야의 지원에 집중하고 다양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 풀뿌리 연구는 교육부에 가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이상 그 성립되지 않은 패러다임이고요. 예. 과기부가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두 축을 함께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과기부가 좀 연구 현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과기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기초과학 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그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좀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과학기술 관료들 특성상 눈치 보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그 일관성을 상실해버린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월성과 다양성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분야별로 MB 정부 때는 녹색성장, 그 다음에는 창조경제 뭐 이러면서 자꾸 정권마다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연구자들을 몰아가고 있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예. 정부도 이제 인공지능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쓰나미가 닥쳐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과기부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게 있는데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 거죠? 참 묘해요. 그 국정과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과기부가 보고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재작년에 카르텔 발언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카르텔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카르텔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이 카르텔 발언을 핑계로 해서 기초과학 분야를 아주 참혹하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그 기초연구의 고도화인데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액과제와 고액과제를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주장인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는 없고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기초과학 연구를 수월성 같은 단기 성과만 좀 강조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안 하는 건지 알고 있다면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관료주의죠. 관료주의는 속성이 본인들이 성과를 챙길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풀뿌리 기초연구는 성과라는 게 뚜렷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인재들이 그 구성이 돼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흩어져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강조할 그 자랑할 만한 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 옆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과기부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수월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가의 경제와 국민 생활을 떠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 개발 그리고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핵심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를 좀 그 기억하고 좀 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책무성을 더 그 중요하게 그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9월쯤에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이제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기정통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연구 현장의 현실을 안타까운 현실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알려주는 역할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8월 말로 연기한 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제도로는 6월 말까지 과기부가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마련한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이 새 정부가 원하는 분위기하고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2달 동안 그 좀 손질을 해가지고 그 국회에 제출하는 마감을 8월 말로 연기해 줄 테니까 좀 수정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예. 2년 전에 우리가 급하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예산을 손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제 지금부터 2달 동안 그 기초연구를 되살리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 연구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쓰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